한때는 정의를 줬던 형사, 이제는 산속 스님이 된 남자. 그러나 그가 버린 과거가 다시 아이들을 삼키기 시작했다. 용담댐 상류 굽이진 상기를 따라 걷다 보면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숨겨진 작은 사찰 하나가 있다. 이름 없는 바위에 새겨진 글씨 화엄사는 이곳이 오랜 세월 수행자의 터전이었음을 말해준다. 참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면 한낮의 고요함마저 경건하게 느껴지는 곳. 법당 기와에는 이끼가 내려앉아 있었고 산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는 새 속의 시간과는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찰의 주지 백세훈은 올해로 75. 도시에서는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는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다만 그를 아는 몇몇 노인들은 때때로 서울에서 내려온 전직 형사라고 수군거리곤 했다. 하지만 세훈은 그 모든 수식어를 벗어버린 지 오래였다. 이제 그는 단지 매일 새벽같이 법당을 닫고 차를 다리며 목탁 소리로 하루를 여는 노승일 뿐이었다. 그러나 고요함에도 미세한 균열은 있었다. 며칠 전부터 밤이면 댐 너머에서 미세한 전자음이 들려왔다. 낮게 웅웅거리는 기계음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듯 움직였고 바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뭇잎을 떨게 했다. 세훈은 처음에는 새소리라 여겼으나 반복되는 소리 속에 뚜렷한 의도를 느꼈다. 그건 단순한 바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 무엇도 감추지 못하는 기계의 냄새였다. 사찰 아래 마을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그 또한 감지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마을 장터의 상인들이 일찍 문을 닫기 시작했고 산 아래 청소년회관은 주말마다 불 꺼진 창을 그대로 방치했다. 마을 노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언젠가부터 경찰차가 드문드문 오가며 수상한 분위기를 남기고 갔다. 그러나 아무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세훈 역시 묻지 않았다. 고요함 속에서 진실은 언젠가 떠오르는 법이었다. 제자 승현은 산사에 들어온 지 5년째였다. 과거 학교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도착한 아이였다. 처음에는 눈빛이 흐리고 손끝이 늘 떨렸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아 매일 마당을 쓸고 참선에 몰두하는 수행자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가 얼마 전 마당 한편에서 떨어진 드론 조각을 주워왔다. 날개가 꺾인 채 추락한 물체에는 의도치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삭제하려 했지만 USB 포트가 열려 있었다. 세훈은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고 조심스레 법당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함을 꺼냈다. 함 속에는 먼지에 덮인 소형 리더기와 노트북 하나가 있었다. 출가 이후에도 그는 아주 가끔 불법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에 한 해 세속의 기술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면이 켜지고 연결된 장치 안에서 복원된 일부 파일이 열렸다. 조용히 파일을 훑어보는 그의 얼굴에 무표정이 스쳤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버린 줄 알았던 감각 하나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고요했던 산사에 더 이상 바람만이 스며드는 것은 아니었다. 파일 속에는 몇 장의 이미지와 GPS 좌표,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한글과 숫자가 뒤섞인 파일명은 대충 지운 듯 불완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무시할 수 없는 불쾌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메모에는 특정 지역 간 반복되는 경로가 기재돼 있었고 그 경로 중 절반 이상이 용담골 주변, 정확히는 화엄사 아래 마을의 주요 지점과 겹쳐 있었다. 하얗고 흐릿한 드론 영상 속에서는 마치 사냥하듯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있었다. 몇몇 인물의 얼굴은 흐리게 남아 있었고 고등학생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정 무렵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잡혀 있었다. 드론은 그들을 추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뒤를 따르며 오랜 시간 감시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목적은 포획이 아닌 관리. 드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조율자에 가까워 보였다. 세훈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대상들을 추적하며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듯한 정밀함이 있었다. 영상의 한 장면에는 인적 드문 도로에 멈춰 선 승합차 한 대가 포착되었다.
차 뒤편으로 누군가 무언가를 실어 나르고 있었고 차량 번호판은 절묘하게 프레임 바깥으로 사라졌다. 익숙한 수법이었다. 과거 범죄 수사 당시 세훈이 자주 마주하던 장면들과 유사했다. 기억 속에서 오래된 감각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람을 구분하는 눈 움직임의 의도를 읽는 직관, 그리고 무엇보다 악의 냄새를 맡는 습관. 수행자의 삶 속에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본능이었다. 세훈은 평온한 얼굴로 노트북을 덮고 법당 뒤편으로 돌아갔다. 마당에는 조용히 물을 주던 승현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단지 며칠 전 밤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기계를 주워 스님에게 가져왔을 뿐이다. 그날 이후 세훈은 산사의 일상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 공양이 끝난 뒤 마을로 내려가는 산길을 천천히 걸었고 장터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을 조용히 담았다. 중년 여성들이 웅성이는 목소리 속에는 잦은 전입신고와 기이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었다. 과일가게 주인은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밤에 다니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세훈은 이 사소한 흐름들을 모두 머릿속에 정리했다. 하나하나가 증거는 아니지만 방향을 가리키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지금 분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용담골의 한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기이한 장치가 숨쉬고 있었다. 무언가가 이 고요한 땅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과거를 깨우는 것. 하지만 이번엔 그때처럼 혼자서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 뒤따랐다. 법당 한편 다른 스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수납장이 있었다. 오래된 소방과 족자들 틈새에 숨어 있던 나무함. 세훈은 그곳에 손을 뻗었다. 거칠어진 손끝이 나무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오래 잠들어 있던 물건 하나가 세상 위로 올라왔다. 바랜 청색 가죽 커버, 누렇게 변한 가장자리, 그리고 종이 냄새가 배어있는 얇은 수첩 한 권. 그것은 세훈의 옛 삶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연결선이었다. 출가 전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 3팀 팀장이었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수사망을 걷어올리고 때론 결정적인 순간 직접 몸을 던져야 했던 사람. 그때 그가 믿고 함께 움직였던 몇 사람의 연락처가 이 수첩 안에 있었다. 이미 절반 이상은 고인이 되었거나 어디론가 사라졌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직 몇몇 이름에는 연필로 눌러쓴 번호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유상길. 과거 도시의 눈이라 불리던 정보통이었다. 경찰 내부의 컴퓨터망은 물론 언론과 유통망까지 연결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던 뛰어난 분석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놓고 사라졌다. 마지막 소식은 치매 노인 돌봄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은둔하듯 살아간다는 이야기뿐이었다. 세훈은 조용히 법당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익숙하면서도 무겁게 산길을 내려갔다. 버스도 드물게 다니는 마을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는 군청 소재지 근처의 작은 복지관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시간에 마모된 얼굴과 흐릿한 눈동자를 지닌 한 노인을 찾았다. 몸은 작아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조우는 조용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잊고 지냈던 수십 년의 감각이 다시 피어났다. 상길은 수첩 속 들어온 정보와 USB를 건네받고 오래된 데스크탑을 켰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여전히 정교했다. 마치 악기를 다시 손에 쥔 장인이 조율을 시작하듯 그는 몇 번의 키보드 타건만으로 감춰진 데이터를 열어냈다. 초점이 흐릿한 노인의 눈에서 미세한 빛이 돌았다. 화면 속 정보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정기적인 운반 루트, 비트코인 기반의 익명 결제,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마약 배달 경로. 은밀하고 효율적이며 치밀한 시스템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변두리 범죄가 아니었다. 누군가 이 고요한 시골 마을을 실험실로 삼고 있었다. 세훈은 복지관 옆 뜰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세상은 변했고 그 또한 달라졌다.
그러나 이상한 기척을 감지하는 감각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것은 예민한 동물처럼 위험 앞에서 다시 깨어나는 법이었다. 그는 다시 산을 올랐다. 해는 기울고 산그늘이 길게 드리워졌다. 땅 아래에서 느껴지던 미세한 진동이 이제는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장마가 끝나고 산 아래 마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께의 덮개처럼 불안정한 평화였다.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센터는 며칠째 닫힌 채였다. 평소 같으면 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들락거리며 자전거를 세워놓고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던 장소였다. 하지만 최근 마을 사람들의 말수는 부쩍 줄었고 아이들의 모습은 어딘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처음에 사라진 것은 중학교 3학년에 다니던 형제였다. 방과 후 학원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며칠 뒤에는 같은 반 여학생이 휴대전화를 두고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했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무책임함을 탓했다. 그러나 백세우는 그 소식에서 무엇보다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갑작스러운 실종이라는 말에는 언제나 일종의 조직적 흔적이 뒤따르기 마련이었다. 승현이 들고 온 작은 SD카드에는 새로운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사찰 근처 폐교터에 설치된 CCTV에서 밤늦게 포착된 화면을 우연히 확보했다. 화면 속에는 청소년 셋이 어두운 승합차에 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낯선 성인의 손짓에 이끌려 무언가를 받는 장면도 허둥지둥 차량에 타는 순간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번호판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차량의 실루엣은 며칠 전 USB 영상에서 봤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우는 사찰 뒷마당의 소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흙 냄새가 짙게 깔린 땅 위로 떨어지는 해는 노랗고 무거웠다. 그의 시야에선 이제 산이 평온하게만 보이지 않았다. 그 속에 숨은 의도가 느껴졌고 그 의도는 이 마을을 천천히 그러나 명확히 조여오고 있었다. 과거의 범죄자들은 거칠고 직접적이었지만 지금의 범죄는 미세하고 기술적이며 무엇보다도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사람들의 무관심을 불러왔고 그 무관심이 범죄자들에게 길을 내주었다. 마을 주민들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고 교사는 책임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실종 신고서만 쌓아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세우는 오래전 수사 기록을 뒤적이던 밤들을 떠올렸다. 단서를 추적하던 무수한 새벽,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작디작은 징후들. 지금 그 징후가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유상길에게 메일을 보냈다. 차량의 형태, CCTV의 각도, 추적 가능한 블루투스 신호까지. 상길은 이미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의 경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노인이 된 손가락이지만 타건은 여전히 정확했고 분석은 빠르다. 그들은 말없이 그러나 동시에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다. 누군가 이 마을을 실험대 삼아 새로운 범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세우는 다음 날 새벽 사찰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알아내는 일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 이 전체 구조의 출발점을 쫓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둠은 이미 마을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는 그 경계선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어느 날 밤 사찰 뒤편 바람길로 갑작스레 흙먼지가 일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산을 타고 올라왔다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그 짧은 방문이 의미하는 것을 백세우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경계를 넘고 있었다. 무언의 위협 혹은 탐색. 그것은 침묵이라는 포장지 안에 감춰진 경고였다. 사찰은 여전히 고요했다. 법당에는 촛불이 흔들리고 나무 종각에서는 바람에 실린 풍경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세운의 마음속에는 고요함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경계를 넘기로 한다. 모든 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이 마을이 통째로 삼켜지기 전에 직접 움직이기로 한다. USB 파일의 복원은 거의 완료되고 있었다.
유상길은 복지관 지하실에 설치된 낡은 장비를 동원해 범죄 네트워크의 단서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드론은 미끼일 뿐 진짜 목적은 아이들의 신체 정보 수집이었다. 이들은 얼굴 인식, 체형, 위치 정보를 AI 시스템에 입력해 인신매매 조직의 맞춤형 유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세우는 오래전 자신이 수사했던 한 사건을 떠올렸다. 서울 외곽의 폐창고에서 발견된 소년들. 대부분은 제 시간에 구조되지 못했다. 그때 그는 무기력했고 뒤늦게 그들의 이름을 들었을 뿐이었다. 그 죄책감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서 또 다른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승현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세훈의 곁에서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 속에 맺힌 분노와 불안은 매일 그를 깨웠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자신과 같은 나이대의 아이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는 이미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세훈은 그에게 이 싸움은 단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는 다만 승현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길 바랐다.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상길이 추적한 IP는 읍내의 폐가에서 송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거기서 한동안 사람이 드나들었고 최근 며칠간 데이터 전송량이 급격히 늘어난 흔적이 있었다. 그곳이 중간 송신기지임은 분명했다. 세훈은 새벽이 오기 전 법당 앞에 앉아 있었다. 목탁은 오늘 치지 않았다. 기도문도 읽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며 스스로의 중심을 정돈하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올바른 방향으로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분노는 쉬운 선택이었고 침묵은 익숙한 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결단의 자리였다. 폐가는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옛 시멘트 공장을 개조한 구조였다. 낮에는 잡초에 묻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창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불빛이 그곳의 존재를 암시했다. 유상길이 추적한 데이터는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송신되었고 마을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GPS 흔적 또한 이 반경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되었다. 백세훈은 승현과 함께 산 아래까지 내려갔다. 승현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고 발자국 소리조차 서로에게 무게로 전해졌다. 이 길은 단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로의 귀환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버린 고통을 다시 마주하러 가는 길이었다. 폐공장 입구엔 불빛 하나 없었다. 그러나 내부엔 누군가 있었다. 삐걱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와 먼지가 섞인 공기가 폐 속 깊이 파고들었다. 공장 한가운데엔 오래된 컴퓨터, 모니터, 드론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 낯선 듯 익숙한 실루엣. 세훈은 그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양정우. 한때 경찰 공무원으로 시작했다가 내부 고발 사건 이후 사라졌던 인물. 그는 세훈이 수사 중 실수로 얽힌 이들이 만든 오해 속에서 경력과 삶을 잃었고 이후 잠적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는 범죄자의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정욱은 세훈을 향해 총을 들이밀었다. 그 손끝은 떨림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진실을 외면했던 사람에게 이 총구는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는 듯이. 세훈은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가만히 섰다. 말없이 조용히 천천히 호흡을 이어갔다. 그 순간 공간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은 날카롭게 팽팽했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욱의 눈 속 깊은 분노와 허기를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진 그날 정욱도 또 하나의 희생자였다. 시스템이 만든 외면, 진실 앞에서 침묵한 동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세훈. 그 죄책감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는 오늘 그 무게를 부정하지 않았다.
세훈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걸음. 정욱은 총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러나 방아쇠는 끝내 당겨지지 않았다. 그 순간 공장 밖에서 경찰차의 불빛이 어둠을 찢고 들어왔다. 유상길의 추가 제보로 움직인 정보가 특수팀이 이미 건물 외곽을 포위하고 있었다. 세훈은 정욱을 바라본 채 마지막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쏘아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멈춰도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정욱의 손에서 총이 천천히 내려왔다. 손가락은 힘을 풀었고 눈가엔 마침내 긴장이 풀린 자의 떨림이 피어났다. 그는 체념이 아닌 해방의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총은 바닥에 떨어졌고 곧이어 경찰들이 진입했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총알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 그날 밤의 선택은 단죄보다 용서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용서는 감정의 연민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한 방식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굴러 떨어진 폐드럼통과 갈라진 유리창, 그리고 붉은 경찰 봉투가 붙은 폐공장 입구는 그날 밤의 기억을 증언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듯한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사히 돌아왔다. 누군가는 다리에 멍이 있었고 누군가는 이름을 부르면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다. 긴 밤의 흔적은 말보다 눈빛과 침묵에 더 깊이 새겨졌다. 하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살아 있었다. 그 살아 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가 이 마을의 기적이 되었다. 사건은 곧 보도되었다. 드론을 이용한 마약 및 인신매매 조직의 존재는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그 중심에 한 외딴 산사와 은둔한 노승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백세우는 그 어떤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사찰 안에 정해진 길을 따라 걸었고 종각 밑에서 아침 해가 뜨는 방향으로 연부를 외웠다. 그가 입을 닫은 것은 침묵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양정욱은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조직의 본류는 외국에 있었고 정욱은 단지 그 말단에 불과했지만 그의 범죄는 분명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진술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덤덤히 책임을 받아들였다. 누구보다 세훈이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정욱이 세훈의 침묵 속 용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를 마주한 마지막 장면은 긴 여운을 남겼다. 승현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정욱이 총을 겨눴을 때 그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았다. 한 발의 총성이 울릴 수도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스님의 힘이라고만 여길 수 없었다. 그건 용기였고 동시에 용서의 절정이었다. 며칠 뒤 승현은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사찰 앞 평상에 책상 하나를 세웠다. 그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상담을 시작했다. 어설프고 미숙한 말들이었지만 아이들은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만 마주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그건 스님에게 배운 방식이기도 했다. 유상길은 복지관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조용히 뒷방에 앉아있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젊은 복지사들과 함께 마을 정보망을 정비했다. 늙은 해커는 이제 마을의 눈으로 다시 살아났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한가한 오후 세훈은 마당에 떨어진 대나무 잎을 주워 모아 항아리에 넣었다. 불을 지펴 향을 피우고 법당 앞에 조용히 앉았다. 무릎 아래에는 아직도 단단한 근육이 남아 있었고 눈동자에는 여전히 분별의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제 단죄와 분노의 자리가 아닌 치유와 책임의 자리에 있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 그는 단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용담댐의 물결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다.
수면에 들이운 나뭇가지들의 그림자는 한결 선명해졌고 새벽이면 산 안개가 천천히 흘러내려 사찰 마당까지 닿았다. 그 속에서 백세훈은 여느 때처럼 목탁을 들고 법당 앞에 앉아 있었다. 손길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아침 공양이 끝난 뒤에도 그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그 고요가 스스로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마을은 조금씩 다시 일상을 회복해갔다.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갔고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이야기를 조용히 입에 올렸지만 누구도 스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입에 담진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합의된 침묵이었다. 사람들은 단지 그를 지키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승현은 상담 공간 옆에 작은 책장을 놓고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일을 시작했다. 그 책장 위엔 스님이 선물해준 청빈이라는 붓글씨가 놓여 있었다. 책을 고르는 아이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 웃음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절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군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상길은 마을회관 한쪽에 소형 정보실을 만들었다. 몇 대의 컴퓨터, 낡은 서버 장비, 그리고 벽에 붙은 네트워크 지도. 그는 이제 정보를 숨기기보다 공유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아이들이 찾아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으면 그는 미소로 대답했고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내는 법을 배워갈 때 그는 천천히 설명했다. 그는 기술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다시 마을의 감시자가 되었다. 백세훈은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하루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법당의 향은 더 깊어졌고 새벽 참선 시간엔 이따금 마을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위로를 받고 있었다. 세훈에게 수행이란 더 이상 과거를 잊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과거를 포용한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늦저름 어느 일요일 작은 법회가 열렸다. 주민 몇 명과 청년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이 법당 앞에 둘러앉았다. 세훈은 법상에 올랐다. 그는 불경을 들지 않았고 긴 설법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한 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정한 평화는 고요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겨내고도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고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울림은 길게 남았다. 그날 해질 무렵 세훈은 다시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능수화가 마지막 꽃잎을 떨구고 있었고 종각 위로 초저녁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고 아주 깊은 호흡을 했다. 그 호흡 속엔 전사의 기억도 수행자의 나날도 참회의 시간도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두 세계를 모두 살아낸 사람이었다. 검은 그림자를 통과해온 자,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등을 지키는 자. 그렇게 밤은 또 다시 깊어졌고 화엄사의 종소리가 산 너머로 천천히 퍼져갔다.